지난 6월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정부투자연기금은 세계의 ESG 인덱스를 선택해 1조 엔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달 글로벌 재보험사 스위스리 역시 ESG 인덱스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인 ESG. 과거 재무적 성과만을 중요시하던 금융시장에서 ESG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사회책임 투자 펀드인 SRI 펀드 역시 ESG 투자의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지난해 12월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연기금이 ESG 정보를 고려해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국민연금법과 국가재정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CSR과 관련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CSR은 기업의 생존을 넘어 이익 창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갖춰야 할 필요 충분 조건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투자자들, 기업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는 것과, 또 하나는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요구가 있는 것이 이 두 가지 추세인데요. 투자자들은 자기들이 기업에 투자할 때 투명하게 CSR을 굉장히 잘하고 그걸 투명하게 다 공개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자기네가 돈을 잃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 투명한 자료의 공개와 또 CSR 활동의 강화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도 이런 투자자나 사회 구성원들의 니즈를 법으로 만들어서 의무화해야 될 그런 니즈가 생긴 거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CSR은 몇몇 전문가들이 다루고 고민하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보도되고, 사람들이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직접 겪으면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사회가 변하고 인식이 바뀌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된 지금, 기업이 추구해야 할 CSR의 방향은 어느 쪽일까요? 또 현재 글로벌 CSR의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CSR은 기본적인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CSR은 다양한 분야의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비즈니스와 연계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한 발 더 나아가 사회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국제표준화기구가 2010년 11월에 공표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ISO 26000이었습니다. 그동안 제품과 기술이 중심이었던 전통적인 표준에서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라는 7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기업의 부정적인 이슈를 사전에 차단하고 긍정적인 이슈들은 부각하는 노력을 전개해왔습니다. 2011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 교수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경영의 개념으로 공유가치 창조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사회적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업의 경제적 이익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 모델을 발굴하고 개발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후 유엔은 2015년에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지속 가능 개발 목표인 SDGs를 발표했습니다. 빈곤 종식, 일자리 제공,
불평등 해소, 기후 변화 등 모두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된 SDGs는 기업이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해 사회 환경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강화되고 가이드라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점점 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법적으로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면이 있는데요. 지금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런 바람이 지금 일고 있는 거죠. 글로벌한 컨센서스가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좀 훨씬 더 강화되고 폭넓고 깊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된 CSR 분야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언론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바로 노동과 인권, 그리고 공급망입니다. 기업들이 해외 협력업체의 노동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세계적인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가 콩고 코발트 광산에서 이뤄진 아동 인권 침해 실태를 폭로하면서부터입니다. 아동의 노동을 활용해 채취한 코발트로 만든 스마트폰 배터리가 세계 최대 전자회사들에 공급됐다는 소식은 분쟁 광물 이슈와 함께 노동과 인권, 공급망 문제를 동시에 부각시켰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세계 굴지의 식품 생활용품 제조 회사들도 아동 노동 착취에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과 화장품, 생활용품에 주로 사용되는 팜유가 8살 어린이가 노동을 강요받는 인도네시아 농장 등지에서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팜유가 공급된 과정을 추적한 결과 그 끝에는 네슬레, P&G, 유니레버 등의 유명 다국적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훌륭한 CSR 활동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이런 노동인권 문제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를 가진 조선 건설업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형태로 하청에서 재하청을 거치면서 단가가 줄고 고용 책임도 불분명해지는 등 노동 환경 역시 열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STX 조선해양 폭발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 또한 협력업체의 재하도급 업체 소속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다시 한번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과 사고 책임에 대한 비난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숨졌습니다. 공급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생산이 복잡해지고 있고 공급을 받는 원부자재를 통한 최종 소비재가 생산되는 이런 체인들이 글로벌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불법 노동을 시키지는 않는지,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과도하게 에너지를 소비하지는 않는지, 생산 과정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물론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대기업도 물론 있지만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고, 특히나 대기업들이 그 중소기업들이 그런 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리딩해주는 어떤 역할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10년간 전 세계의 성장 트렌드를 결정할 글로벌 리스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모두 30가지의 리스크 중 1위는 바로 기후변화였는데요. 기업들은 지구온난화와 환경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또 수자원 확보 등의 활동들을 단순히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리스크로만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동참하면서 사업적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2005년 세계 자연기금 및 H&M, 갭 등의 패션 기업과 공동으로 지속 가능한 면 생산을 위한 비영리 단체인 BCI를 설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디다스는 물, 비료, 살충제 등의 사용량을 억제하는 친환경 농장을 지원함으로써 2018년까지 지속 가능한 면 사용률 10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비록 기존 면보다 10에서 20% 고가이지만 면화 생산자의 건강 보호, 토질 개선, 생물의 종 다양성 증대 등 생산 과정에 있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는 훌륭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아디다스와 더불어 기후변화 자체를 새로운 시장 기회로 받아들이고 신사업 연구를 한 좋은 사례로 독일의 연필회사 파버-카스텔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761년 창립 이후 256년을 지속해온 기업 파버-카스텔. 빈센트 반 고흐가 애용했던 연필로도 유명한 파버-카스텔은 30년 전 브라질 남동부의 황폐한 땅을 개척해 10,000헥타르에 달하는 소나무 숲을 조성했습니다. 산림의 3분의 1은 멸종 위기 동식물을 위한 보금자리로 변모했고 파버-카스텔 또한 연간 20억 자루의 연필을 생산하기 위한 15만 톤의 목재를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파버-카스텔의 안톤 회장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자사가 생산한 잉크를 들이킨 영상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소비자의 40%를 차지하는 어린이를 위한 제품에는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수성 페인트를 사용한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영 정책은 파버-카스텔의 자랑이며 대표적인 친환경 기업으로 손꼽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CSR이 갖고 있는 이슈보다 사회 의사결정자들이 한테는 기회 요소가 같이 보이는 거라서 자기가 의사결정해야 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가 여러 가지로 기술로도 인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는데 그중에 큰 드라이빙 포스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비록 이게 CSR의 여러 이슈 중에 하나이긴 하나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만큼 임팩트가 큰 거라서 의사결정자들 여기에 관심이 조금 더 있고 투자자들도 정보를 요청할 때 1번으로 기후변화 정보를 요청하는 거죠. 여러 이슈 중에. 다우존스 지속 가능성 평가를 주관하는 글로벌 ESG 평가 기관인 스위스의 로베코 샘사는 향후 글로벌 CSR의 지향점을 사회 환경적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에게 기회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80년간 소비자 가전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필립스는 헬시 피플, 서스테이너블 플래닛이라는 비전과 2025년까지 전 세계 30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슬로건으로 제시하면서 기존 사업 부문을 축소하거나 매각하고 헬스케어와 조명 사업 위주로 대대적인 사업 구조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달라지고 있는 CSR 경영 환경과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앞서 소개한 기업들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확실히 인식하고 개선할 줄 아는 자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만큼은 높이 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삼성물산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사회 환경적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서 사회 공헌 활동 등을 통해 회사의 평판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CSR 경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사회와 우리의 투자자들은 기업이 사회 환경적으로 얼마나 긍정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성과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역시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제품 생산, 협력회사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을 통해 기업에게 요구하는 사회 환경적 가치를 생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의 성과뿐만 아니라 부족한 모습까지도 이외 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진정성 있는 삼성물산의 CSR 경영을 실천해야겠습니다.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융합됨에 따라 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의 범위는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CSR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의사결정과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사회적 책임을 직시하고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와 비즈니스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새로운 해법은 바로 CSR 경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